이제 우리 원가 회계에 대해서 보는데 원가 회계 할 때마다 제가 제일 처음 하는 이야기가 우리 원가 회계가 내부 이해관계자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내부 이해관계자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그건 관리 회계인 거고 이 원가 회계는 우리 책 순서대로 하면 우리 재무제표 작성할 때에 기말 원재료 재고에 기말 제공품 재고에 기말 제품 재고에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제품 매출 원가 그걸 여기에서 산정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조업하는 회사를 가시면 컴퓨터로 원가 회계를 할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로 원가 회계를 해서 기말 재고 자산을 날려야 계산자료 입력에 기말 재고 자산이 불러가지게 되는 방식으로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 같이 연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재무제표에 필요한 요소 우리 재무회계에 유용한 정보 주는 수단이 재무제표죠. 그걸 정보 주는 것도 원가회계에서 하는 거고 또 우리 관리회계에서 우리 의사결정권자한테 유용한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게 관리회계죠. 그럼 우리 관리회계 할 때 자 여러분들 혹시 자 제가 이제 기억도의 수준을 생각하는 거예요. 먼저 공원이익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못 들어본 게 정상이에요. 들어봤으면 다른 거 모두 하신 거고. 자 그럼 손익분기점은 들어본 적 있죠? 그러면 우리 변동원가 계산은 기억나시나요? 아무런 끄덕 안 하시면 기억 안 난다는 이야기죠. 아니 그 정도를 알아야 제가 설명을 많이 해줄 거니까 우리 변동원가 계산이 제조간접비를 고정비하고 변동비 나누는 거예요. 그럼 고정비는 어차피 뭐 많이 만들든 작게 만들든 고정제조간접비는 다 나가잖아. 월세 뭐 우리 가게 되든 안 되든 간에 월세 똑같이 나가는 거니까 걔는 그냥 원래 비용이라고 전액 다 처리해버리고 이제 변동비 형태 그리는 것들 있죠. 그것만 가지고 원가 계산을 해서 넘기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이제 만들어진 이유가 관리회계 쪽에 넘겨주기 위해서 이제 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관리회계 쪽에 필요한 정보를 넘겨주는 수단도 당연히 원가회계가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 3번은 당연히 원가회계 본연의 특징 원가 얘가 도대체 얼마에 만들어졌는지 원재료가 비싸면 인건비가 비싸면 뭐가 비싸다라는 걸 파악해야 얘를 조절을 하느냐 아니면 문 닫느냐 저는 항상 원가회계는 문 닫을지 말지 결정의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공장 문 닫게 만든 제 거래처 많아요. 일부러 닫으라고. 왜냐면 인건비가 많이 나오는 곳은 사람을 자를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공장 문을 닫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다 같이 확 없애버리고 문에서 유로 띄워야 되지 있는 사람 하나 잘랐다가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데미지가 오기 때문에 싹 없애고 자동으로 밀어버리는 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그건 이제 원가회계의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하는데 사장님은 몰렸을 때 큰 선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선택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원가에서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그 요소 인건비가. 그럼 우리가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를 먼저 나눌 때 자, 원가의 3요소라고 표현하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물건 만들 때 돈이 들어가는 게 비중이 큰 게 첫 번째가 재료비고 앞쪽에 뭐 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많이 들어가는 게 인건비. 그 다음 많이 들어가는 게 뭐죠? 제조 간접비 하면 전부 다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비 나머지 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그 다음 뭐가 많이 들어갈지 모르겠죠. 한마디로 얘네들이 당연히 주로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 외에는 의미가 크지 않으니까 다 합쳐서 내가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간 돈 중에 재료비와 노무비를 뺀 나머지를 전부 다 제조경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재료비와 노무비, 제조경비를 다 합치면 그냥 단순하게 표현할 때는 제조원가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리고 총제조원가라고도 표현을 하고 기간적 의미로 단기 총제조원가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그 상황에 따라서 제조원가를 말해도 얘네들을 다 합치는 거고 총제조원가를 말해도 다 합치는 거고 단기 총제조원가를 말해도 다 합치는 거고 당월 총제조원가라고 하더라도 다 합치는 거예요.
왜냐면 회사에 갔을 때 1년에 한 번 원가 통제하는 그런 이상한 회사는 없어요. 하다못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해요. 하다못해.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당월 총 제조 원가를 제일 표현을 많이 써요. 그다음 마지막 1년치 한 번에 계산을 하겠지만 원가 통제는 수시로 하게 되겠죠. 그리고 주차로도 해요. 1년에 52주인가 그래서 주차로도 해서 몇 주 차에 한다, 홀수 차에 한다 이런 회사도 있어요. 그럼 우리 원가 회계를 할 때는 총 제조 원가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원가 회계를 우리 재무 회계에 정보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은 원가는 소비된 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는 표현도 같이 섞어서 써요. 그래서 무슨 무슨 비용, 무슨 원가 다 같은 말이라고 우리가 아량 넓게 생각해서 문제 내는 사람이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그 상황에 따라 맞추는 거예요. 하나만 쓰는 사람 없어요. 둘 다 써요. 우리 옛날에 가공비, 가공원가 다 같은 말인데 자기가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를 가지고 보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물건값이 높아졌다.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서 높아졌다. 재료를 어떤 걸로 바꾸면 가격이 어떻게 높아진다. 통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한 가지의 물건을 만들 된다면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이제 두 가지 이상의 물건을 만들면 이 물건에 이 돈이 많이 들어갔는지 저 물건에 이 돈이 많이 들어갔는지를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통제가 더 가능하도록 분류를 더 세분화시킬 거예요. 그럼 이 분류를 세분화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분류 방법이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예요.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라는 건 얘가 어디에 썼는지를 안다 아니면 모른다가 아니고 같이 써서 누구만 썼는지 모르겠다. 이게 이제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다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디에 썼는지를 아는 걸 추적이 가능한 걸 우리는 직접 원가 혹은 직접비라고 하고 추적이 불가능한 걸 간접 원가, 간접비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우리가 추적이 가능한 재료비들, 우리 땅콩 과자, 호두 과자 만드는 그 포장마차에서 땅콩을 사오면 땅콩 과자에 넣는 거고 호두 사오면 호두 과자에 넣는 거죠. 이런 건 추적이 가능한 재료니까 얘를 직접 재료비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방금 말했던 포장마차에서 밀가루 반죽 같은 거 사와요. 그럼 걔는 땅콩 과자에도 넣고 호두 과자에도 넣죠. 그러면 이게 10만 원치 사왔을 때 어디에 쓰기 위해 사온 금액인지를 알 수가 없죠. 그럼 어느 기준으로 분배를 나눠야 될 대상들 이런 애들을 간접 재료비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인건비들 중에서 우리가 생산 라인에 그 물건 만드는 곳에서 작업을 하고 계신 분의 인건비는 그 물건 만들었기 때문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분의 인건비는 추적이 가능한데 공장에 있는 공장장이라든지 관리자 여러 개 생산 라인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도 공장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건데 그분의 월급을 어디에 넣어야 될지 모르겠죠. 그런 분들은 간접 노무비라고 표현할 거예요. 그럼 추적 가능한 건 직접 노무비, 추적 불가능한 걸 간접 노무비. 그리고 우리 제조 경비에서 우리가 여러 개의 물건을 만들고 있는데 이 제품에만 이런 특허를 넣을 수도 있고 저 제품만 다른 색깔을 입혀야 돼서 외주 가공을 보내야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느 특정 제품한테만 들어가는 게 있다면 그건 추적이 가능하니까 그걸 직접 제조 경비 혹은 직접 경비라고 하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잘 발생을 안 해요. 그냥 우리 공장 전체 월세다. 그러면 우리 여러 개 생산 라인이 있으면 전체 월세니까 추적이 불가능하죠. 전기세 그것도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달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공장의 전기세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도 추적이 가능하면 직접
경비, 추적이 불가능하면 간접 경비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가로 쓴 거는 직접 제조 경비라고 할 때도 있고 직접 경비라고 할 때도 있고 말하면 같은 표현으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재료비, 노무비, 제조 경비를 더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니까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간접 재료비, 간접 노무비, 간접 경비를 전부 다 합쳐도 단기 총 제조 원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위에 3개 더한 거나 아래에 6개 더한 거나 다 똑같은 값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을 우리는 단기 총 제조 원가, 총 제조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분류를 나눴을 때에 추적이 가능한 이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와 직접 경비는 우리가 관리하는 데 유의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호두과자 땅콩과자 만드는데 호두값이 비싸진 거야. 그러면 호두과자 몇 개를 덜 넣어줘야 되겠구나, 1,000원치라면. 이렇게 바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적이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빠르게 통제를 할 수가 있는데, 추적이 불가능한 거에서 월세가 올랐대. 그럼 어떤 물건의 가격을 높여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라는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추적이 불가능한 거는 공통으로 쓰는 재료비, 공통으로 쓰는 노무비, 공통 경비들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거에 원가를 통제해야 될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분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전부 다 합쳐서 우리는 제조 간접비라고 얘네들을 한 번에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추적이 되는 거는 따로따로 별도로 우리가 산정을 하고, 추정이 불가능한 거는 그냥 다 합쳐서 제조 간접비 혹은 제조 간접 원가라고 표현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직접 경비는 잘 발생을 안 하기 때문에 표현은 안 해요. 그런데 얘가 발생을 한다면 단기 총 제조 원가 구할 때는 꼭 같이 써줘야 돼요. 그래서 직접 경비 얼마가 있대. 그럼 단기 총 제조 원가 구할 때는 더해야 되는 요소인데, 일반적으로는 발생을 잘 안 하니까 얘를 무시하듯이 빼고 공식을 써요. 저 또한 그렇게 공식을 쓰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 개의 요소의 금액을 줄 때에 얘를 줄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단기 총 제조 원가를 구해야 될 수 있겠죠. 그래야 푸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얘도 같이 합산을 하셔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를 가지고 얘를 다시 나누면, 분류를 해서 공식을 보면,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단기 총 제조 원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분류를 나누는 걸 제조 원가의 3요소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제가 붙인 게 아니고 누가 붙여놓은 걸 저도 그렇게 들으면서 공부를 했었어요.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원가 회계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 회사가 만드는 물건 1단위다, 한 개당의 가격이 얼마인지를 산정을 해야 이익률을 붙여서 매출 가격도 우리가 산정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보드마카를 만드는 회사는 보드마카 하나 가격을 알아야 얘를 얼마에 팔 거다라고 산정하겠죠. 근데 비행기 만드는 회사도 비행기 한 척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얼마다라고 계약을 하고 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물건은 규모가 크든 작든 고가든 아니면 저가든 한 개당 가격을 알아야 되는데, 방금 비행기하고 이 보드마카하고 한 개당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은 똑같을 수가 없겠죠. 얘는 이거 한 개 한 개씩 계산하고 있는 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비행기 한 척에 대해서 계산하는 거는 아주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품별로 계산을 하는 방식을 달리 가지고 있으니까 원가를 이렇게 분류를 나눈 후에
우리 회사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냐에 따라서 이제 원가 계산하기 위한 분류를 서로 다르게 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봤을 때, 자, 우리가 제품별 원가 계산에서 개별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죠. 우리 개별 원가 계산을 보면, 자, 우리 개별 원가 계산 뭔지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자, 개별 원가 계산에 그럼 제일 중요한 핵심 과제가 뭐죠? 그 기억하시는 게 신기한 거예요. 분명히 저한테 옛날 수업 들으신 분은 시험 볼 때까지만 기억하자 했는데 지금까지 기억하는 건 반칙이에요. 그죠? 자, 우리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 배부가 제일 중요하죠. 그럼 제조 간접비는 어떻게 구하는 게 좋을까? 일단 우리 회사가 돈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 돈 나간 거 다 쓰면 이거잖아. 그러면 전부 다 나갔으니까 그다음 어디에 썼는지 아는 얘네들 빼내면 나머지는 다 얘 거잖아. 그래서 제일 처음 하는 작업이 직접 원가를 추려내는 작업이 첫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을 쓰는 곳에서는 얘네들을 먼저 추려낼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는 직접 원가라고 표현도 하고, 얘를 기본 원가라고 표현을 하고, 얘네들을 기초 원가라고도 표현하는 거예요. 다 같은 표현이에요. 자기가 어떤 계산을 하기 위해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은 틀린데 다 같은 이 둘에 더하는 거예요. 그럼 얘 둘이를 먼저 구하는 이유가 얘 빼내면 나머지 제조 간접비잖아. 이거 가지고 배분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작업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값들의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단기총 제조 원가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또 우리 제품별 원가 계산에서 종합 원가 계산이라는 게 있죠. 종합 원가 계산은 우리는 소품종 대량 생산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럼 이 종합 원가 계산의 중요한 핵심 과제는 그렇죠.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거죠. 그럼 완성품 환산량 구할 때에 필요한 우리의 물량 흐름에 대한 요소가 물건의 투입도예요. 한 방에 다 집어넣느냐, 필요한 만큼 집어넣느냐. 그럼 재료비 같은 경우는 한 방에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냥 꼭 처음부터 넣을 필요도 없고 어느 지점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다 넣어두고 쓸 수도 있고, 필요할 때마다 넣을 수도 있는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 전기세 같은 경우에 인건비 사람 불러서 쓰면 우리는 월급을 줘야 되는 거지, 불렀는데 이번에 일이 없어, 너 월급 다음 달로 하자,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한마디로 전기도 이번 달 거 다음 달로 넘기고 남으면 다음에 쓰지는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원가액에서는 투입 시점이 다르다고 표현을 해요. 그럼 얘네들 직접 재료비는 따로 빼고, 종합원가 계산은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얘네들은 쓴 만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만큼 들어가기 때문에 얘 둘을 그렇죠, 가공원가 혹은 가공비라고 부르는 거고, 재무회계 쪽에서는 얘를 그래서 전환원가라고 해요. 얘가 발휘를 되면 제공품으로 넘어간다라고 해서 전환원가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럼 얘네들한테 직접 재료비를 더하게 되면 우리는 단기총 제조 원가가 되게 되겠죠. 그렇죠? 지금 다 같은 공식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분류를 하는 두 개를 이유가 회사에 우리가 어떤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원가 통계를 뭐를 쓸 거냐에 따라서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대량으로 생산하는, 양으로 가는 곳은 하나씩 하는 게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냥 투입 시점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투입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할 거냐. 우리 재료는 기초 기말이 가능하죠. 재료는 남으면 기말이고 그게 그 다음 연도에 기초가 되는 건데, 그런데
이번 월급이 다음 월급이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가공 원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나누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은 추적 가능성에 따른 분류를 가지고 제가 뒤쪽으로 좀 더 왔고, 다음 또 원가 통제 분류 중에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를 볼게요. 형태가 아니고 행태요. 방금 제가 적었던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그게 형태에 따른 분류예요. 그게 형태에 따른 분류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건 행태에 따른 분류. 그럼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어떤 원가 행태를 그리는 원가 요소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분류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나누는 분류가 변동비 원가 행태를 그린다, 고정비 원가 행태를 그린다. 쉽게 말하면 변동비 원가 행태는 총 금액이 많이 쓰면 많이 들어가고 작게 쓰면 작게 들어가는 거. 고정비 원가 행태는 내가 뭐 많이 하든 작게 하든 무슨 기준을 잡든 간에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는 거, 총액을. 이게 여러분들이 원가 통계할 때 얘는 계속 그 돈 들어가면 고정비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전기 많이 쓰면 많이 써서 많이 들어가잖아. 그런데 안 써도 돈이 나오네. 그래서 중변동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원가 행태 어떤 걸 그린다라고 요소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 그럼 첫 번째 변동비를 가지고 보면, 변동비 원가 행태의 그래프는, 자, 우리 이 그래프에 대해서는 수학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X축이 조업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값을 두는 위치가 Y축을 우리가 원하는 위치 값을 두게 될 거예요. 수학 잘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참 갸우뚱하길래 그 다음부터 제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수학은 Y축 움직여서 X축의 값을 보거든. 근데 저도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그래프 쓰는 거에서는 어릴 때 배웠던 수학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X축의 움직임으로 내가 원하는 값을 Y축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볼 때는 Y축에 무슨 값이 있는가를 보고 얘가 그럼 뭐 그래프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원하는 값이 여기거든. 그럼 Y축에 총원가를 둔다라고 하면, 그러면 조업도라는 건 우리가 기준을 잡는 거예요. 뭘 많이 만든다면, 시간을 많이 일했다, 많은 시간을 일했다면, 작은 시간을 일했다면, 뭐 제가 좋아하는 짜장면을 많이 만들었다면, 작게 만들었다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하는 기준을 조업도라고 하는 거고, 그럼 그 많이 만들고 작게 만들고에 따라서 총원가가 어떻게 변하냐라는 건데, 그럼 변동비의 총원가는, 변동비 원가 행태 그리는 것들은 총원가가 비례곡선을 그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많이 만들면 많이 들어가고 작게 만들면 작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제조간접비 중에서 앞에 제가 말했던 그 호두과자 같은 포장마차에서 밀가루 반죽 제조간접비잖아. 근데 이렇게 내가 호두과자나 땅콩과자를 많이 팔면 그냥 많이 사왔을 거고, 작게 팔면 작게 사오겠죠. 그건 비례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간접 재료비도 그렇지만 직접 재료비도 그렇죠. 호두과자 많이 팔렸으면 호두가 많이 나갔을 거고, 작게 팔렸으면 작게 나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총원가 그래프는 이런 형태를 그리게 될 건데, 이걸 우리가 비례라고 표현한다는 데에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 조업도의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다는 조건인 거예요. 조업도의 단위당 원가가 일정하지 않고 들쑥날쑥한다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변동비 원가 형태 그리는 거는 우리가 조업도에 대해서 조업도가 증감을 하더라도 Y축의 1단위당 원가는 일정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짜장면 한 그릇에 밀가루가 200원치 들어간다고 봤을 때 내가 짜장면을 100그릇 만들어도
짜장면 한 그릇당 밀가루는 200원 들어간다는 그 개념인 거예요. 단위당이니까. 이 단위당이라는 건 최소 1단위당 이야기하는 거예요. 1단위당. 그러면 제가 말한 짜장면 한 그릇당 한 사람이 10km를 걸어갈 수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이 100시간을 걸었어요. 그러면 1시간당 몇 킬로 간 거죠? 10km인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단위당이라는 건 최소 1단위고 이게 나중에 배부율이랑 같은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단위당이라고 말하는 게 배부율과 같은 개념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이게 변동비 원가 형태고 주로 예를 드는 게 재료비들이에요. 재료가 많이 쓰면 많이 들어가고 작게 쓰면 작게 들어가니까. 자, 그럼 두 번째 고정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거는 그래프가 고정비 총원가 그래프는 월세예요. 그럼 월세 같은 경우는 혹은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내가 많이 만들었던 작게 만들었던 정해법이라고 하면 똑같이 일관성 있게 가죠.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우리 일정한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자, 단위당 원가 그래프를 보면 자, 고정비의 단위당 원가는 우리가 고정비 형태로 들어가고 있는 것도 내가 만드는 이 생산하는 제품의 한 개에 우리 흔히 표현으로 n분의 1로 녹여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우리 짜장면의 한 그릇 원가에는 월세 가격도 들어가야 되고 전기세도 들어갈 거고 그리고 서빙하시는 분의 그 급여부터 전부 다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게 하나에 얼마 들어가야 되냐 그거예요. 어제 제가 우연히 백종원 아저씨가 TV 하고 있는 걸 잠시 봤는데 어제 혹시 그거 보신 분 있나요? 백종원 아저씨 나오는 거 그 제목이 뭐죠? 골목식당. 아 다들 공부한다고 안 보셨구나. 아니 저도 어느 순간 갑자기 귀에 들려가지고 쳐다봤는데 그 일하시는 그 남자분한테 일하시는 분 아니고 그 가게 사장님한테 원가에 대해서 이제 산정해봤냐 물어보고 그 남자분도 당당하게 모른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백종원도 가르쳐주겠다고 하길래 나도 어떻게 산정하는지 배우고 싶어서 봤는데 그거 안 하더라고. 왜냐면 거기에서 궁금한 건 항상 고정비예요. 고정비를 어떻게 그거는 원가 통제하는 자들의 자기 노하우예요. 근데 식당 원가 통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하다못해 항목을 어떻게 자꾸 뿌리는지라도 보고 싶어서 종이라도 딱 비춰주면 살짝 보려고 그랬는데 그거 안 하더라고요. 뭐 이상한 파스타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 그럼 이거 생각했을 때 그럼 100만 원짜리 예를 들어 월세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100개의 물건을 만들면 하나당 10,000원씩 월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1000개를 만들면 한 개당 1000원씩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만 개를 만들면 한 개당 10,000원씩만 월세를 넣으면 되겠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반비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정비 원가 형태 그리는 거에 단위당 원가는 조업도하고 반비례 곡선을 그리게 된다는 거예요. 조업도하고. 그럼 이 반비례 곡선은 점점점 0에 가까워지는 거죠. 0에 가까워지는데 최소 1단위의 금액보다는 내려갈 수는 없어요. 근데 최소 1단위라는 게 우리가 수치상 1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조업도 기준의 1단위. 그거보다는 내려갈 수가 없겠죠. 마이너스 몇 개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단위다 보다는 낮아지는데 최소 1단위당보다 낮아지는데 숫자값 1보다 낮아진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정말 좀 한글이 좀 그런 건데 숫자로 그냥 따져가지고 단위당이 아니고 따진다면 0에 가까워진다라고 표현해야 되는 게 맞고
하지만 그 0에 가까워진다 하더라도 최소 우리 지금 기준 잡은 1보다는 내려갈 수, 1 단위당보다는 내려갈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 고정비 원가 형태의 특징인 건데, 자, 그런데 얘가 두 개가 섞여 있는 혼합 원가 형태가 있죠. 우리 시험에도 혼합 원가를 그 믹스드 코스트라고 영어로 적어놨는 이상한 놈을 봤어요.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보기에. 근데 우리 봐도 알겠죠. 믹스 섞었잖아. 그죠? 그래서 보고 뭐 말인지는 알겠는데, 근데 왜 그런 표현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혼합 원가를 이야기하는데, 자, 세 번째로 준변동 비. 사람 일관성이 있어야지. 자, 준변동비 원가 형태를 보면 저 옛날에 우리 회사 직원이 영어를 저한테 뭐 주는 보고서 영어를 쓰잖아요. 딱 보자마자 제가 처음에 했던 말이 왜 다 영어로 쓰지? 그랬어요. 한글 있는데 왜 영어를 써? 그죠? 근데 그 문제 출제위원도 내 직원이었으면 혼났을 거예요. 왜 문제다 쓸 때는 혼합 원가라는 전 한글 있는데 왜 믹스드 코스트를 적어서, 그죠? 시험 보는 사람들 마음을 심란하게. 자, 그럼 우리 준변동비는 일단 글자에서 얘가 메인이죠. 그리고 얘는 총원가 그래프만 여러분한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단위당 원가는 변수가 많아서 이걸 그래프 단순한 1차원 그래프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자, 얘 가지고 보면, 자, 우리 변동비 원가는 총원가 그래프는 이거, 고정비 총원가 그래프는 이거. 그럼 얘가 메인인 건데 얘가 준 서브로 들어간 게 준변동비인 거예요. 그럼 얘는 특징이 조업도가 0인데도 일정 금액이 발생하는, 짜장면 한 그릇도 못 팔아도 월세 내야 되는, 그거 똑같은 거에다가 쓰면 쓸수록 증가하는 형태 있죠. 그러면 이 구간이 일반적인 기본 요금의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하나도 안 써도 기본 요금 내고 이제 거기다 뭔가를 쓰면 요금이 증가하는 형태, 그게 준변동비 원가 형태인데, 그럼 우리 원가 그래프에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예요. 지금 총원가 그래프에서 이런 그래프는 이 구간이 무료라는 표현인 건데, 이 무료 구간에 대해서는 표현을 안 해요. 제가 존재하지 않는 그래프라고 표현한 건 이건 이렇게 잘라서 그냥 변동비 그래프로 쓸 거예요. 이 구간에 대해서 별도로 통제 안 한다는 거예요. 가격이 발생 안 하기 때문에 원가 통제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혼돈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Y가 총원가라 생각했을 땐 얘 계속 가니까 가격이 발생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료 구간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음 네 번째는 준고정비 원가 형태를 가지고 보면, 자, 그럼 얘는 고정비가 메인이잖아. 그럼 일정 조업도까지는 일정한데 그냥 고정비였으면 계속 일정이가 됐어요. 그런데 변동비처럼 어느 구간을 지나가면 얘가 증가하는 방식이 있죠. 이런 형태를 그리는 걸 우리는 준고정비 원가 형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조업도는 작기 나름이죠. 전에 뭐 제품을 포장하는데 제품 10개당 포장지 하나가 들어간대요. 그러면 제품 1개 만들어도 포장지가 하나 들어가고 제품 10개를 만들어도 포장지는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개까지는 포장지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11개부터는 그럼 포장지가 2개 있어야 되겠죠. 그게 그러면 준고정비 원가 형태를 그리는 거죠. 그걸로 이제 얘를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다다음번에 나왔던 얘가 제품 1개당 포장지 1개. 그럼 어떤 원가 형태 그리죠? 그래서 변동비 원가 형태를 그리겠죠. 그래서 상황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저는 이렇게 봐도 계단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그려서 계단 형태의 계단 원가라는 표현도 써요. 계단 원가라고 이야기하면 우리 준고정 원가를 생각하시면 되고, 주로 시험에서는 기계장치 임차료 가지고 몇 대 생산할 수 있는데 몇 대
주문 들어오면 몇 개를 더 사야 되고 이런 더 빌려오거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중고정비 원가 형태를 그린다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이게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봤는데 잠깐만요. 자, 그럼 지금 방금 한 것만 가지고 문제 2개 있는데요. 2개만 좀 볼게요. 죄송해요. 몇 개만 더 설명을 하고 봅시다. 세무 1급 원가 이게 문제의 특징이 회계 1급하고 뭐 세무 1급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난이도는 똑같아요. 난이도는 똑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원가 행태를 물어보잖아. 그럼 회계 1급 세무 2급은 이 문제가 원가 행태를 물어보는 문제죠. 그런데 이제 세무 1급은 그냥 다음 중 틀린 것 같아서 한 줄은 요소별 원가 계산, 한 줄은 추적 가능성, 하나는 지금처럼 뭐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 그냥 줄마다 다른 보기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다른 거랑 같이 쭉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전체에서 그러니까 우리 세무 2급에서는 한 문제 네 문제를 얘는 한 문제로 집합시켜 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적혀 있는 거. 난이도는 비슷한데 이제 문제 여러 가지를 알아야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래서 지금 방금 제가 문제를 봤던 게 여기까지 하고 문제가 됐나? 더 했어야 된다? 이거 확인하려고 봤는데 더 했어야 됐어요. 자, 다음 이번에 분류를 먼저 의사결정에 따른 분류. 참고로 이번 시간,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까지 우리는 지금 계속 그 페이지만 볼 거예요. 지금 보고 있는 그 페이지 오른쪽 아래 적혀 있잖아. 요소별 원가 계산, 부분별 원가 계산, 제품별 원가 계산 적혀 있죠. 거기 내용이 그렇게 적혀 있고 뒤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계속 설명할 거예요. 제품별 원가 계산까지 쭉 갈 거기 때문에 뒤에 내용이 있어야 제가 넘길 건데 그렇게 한 줄씩 적어놨으니까 제가 그 설명 다 할 거니까 페이지는 기출 문제 말고는 많이 안 오갈 거예요. 자, 그럼 의사결정에 따른 분류는 얘는 단순해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면 우리는 관련 원가라고 하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비관련 원가라고 할 거예요. 관련 원가, 비관련 원가 이렇게 표현할 때 자, 얘네들을 표현할 건데 그럼 그냥 관련, 비관련 하면 앞에 의사결정 이런 글자가 생략됐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표현 중에서 매몰 원가라는 게 있어요. 매몰 원가라는 건 내가 이미 선택해서 결정하고 해버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가 해버렸던 과거의 원가예요. 그래서 이 매몰 원가를 다른 말로 하면 과거 원가 혹은 역사적 원가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 과거에 일어난 거 역사적 원가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나의 의사결정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렇죠. 비관련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결혼하신 분들, 여러분들 남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 그죠? 물릴 수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럼 기회원가. 기회원가는 그럼 결혼하신 분들 결혼하기 전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겠죠. 수많은 여성분도 있으셨죠. 그 중에 제일 잘된 사람. 한마디로 내가 뭔가를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된 대안 중에 가장 효익이 높은 거. 얘는 내가 뭔가를 매몰 원가의 선택으로 포기한 대안 중 가장 효익이 큰 원가. 얘를 기회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효익이 가장 작은 원가는 회피 가능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회피 가능 원가. 효익이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선택을 안 했어. 안 했는데, 자, 이건 안 좋은 이야기지만 이 남자하고 이제 끝냈어. 다시 다른 남자하고 결혼할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들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면 제일 잘 된 거든 제일 잘 안 된 거든 나의 미래 의사결정에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얘네들은 모두 다 관련 원가예요. 쟤는 선택하면 안 돼. 쟤는 선택해야 돼. 이거에 대한 게 정확하게 선택이 되겠죠. 자, 두 개치가 있었는데 하나를 선택했다면 그냥 나머지 한 개는 무조건 기회원가인 거예요. 그런데 세 개가 있었는데 내가 하나를 선택했으면 두 개가 있잖아. 그럼 지금 내가 선택했던 것보다 더 잘 됐다가 아니에요. 남아있는 두 개 중에 잘 된 게 기회원가인 거지. 지금 내가 선택한 매몰원가가 최상의 결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기회원가가 내 것보다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내가 뭐 선택하면서 포기하게 된 대안 중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선택 안 한 것 중에서 이제 뭐였으면 좋았다. 그러면 얘 말고 또 다른 대안 찾을 때는 당연히 의사결정에 영향 미치겠죠. 얘 결정할 때도 당연히 많은 매몰원가, 기회원가들이 생기는 걸 선택해가면서 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게 얘예요. 그럼 회피 가능 원가가 있는데 왼쪽에 좀 더 쓰면 회피 불능 원가라는 게 있어요. 회피 불능 원가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회피 불능 원가인데 이건 의사결정하고 관련이 있나요? 회피 안 된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비관련 원가예요. 원가. 그럼 여기에 기회원가다 회피 가능 원가다고 말하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순실현 가능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액으로 할 때는 순실현 가능액이라는 건 내가 얘를 판다면 얼마 받을 수 있어 이 금액이 아니고 판다면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팔기 위해서 들어가는 추가 비용들을 뺀 나머지 그게 나에게 진짜로는 효익이잖아. 그래서 수익이 아니라 순수한 효익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기회원가는 순실현 가능액이면 매몰원가는 장부가액을 이야기하는 거지 취득원가가 아니에요. 역사적 원가라는 표현은 우리 장부에 적혀 있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지 옛날에 얼마에 취득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리는 장부가액이다. 그래서 유형자산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얼마에 사왔고 얼마 상각이 됐대. 그리고 좀 다른 이야기가 많다가 마지막에 쓸데없는 이야기만 잔뜩 써요. 얘를 선택한다면 얼마고 얘를 선택하면 얼마고 쭉 그러다 마지막에 매몰원가는 얼마니. 그럼 진작에 볼 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취득원가가 아니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나머지가 매몰원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 하나만 분류 보고 쉽시다. 간단한 거니까. 방금 제가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당기총 제조 원가가 된다라고 했는데,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변동 제조 간접비 더하면 총 제조 원가가 된다라는 이런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그냥 제조 간접비라고 말하는 건 변동 제조 간접비와 고정 제조 간접비가 더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변동 제조 간접비만 더하고 고정 제조 간접비는 얘는 기간 비용으로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가 통제를 우리가 변동 제조 간접비만 써서 원가를 통제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방식을 우리는 변동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거고, 위에처럼 고정 제조 간접비를 포함시켜서 하는 걸 전부 원가 계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를 표현하는 게 원가 범위에 따른 분류예요. 원가를 고정 제조 간접비를 같이 합산해서 계산하느냐 아니면 빼서 계산하느냐. 근데 이거는 관리회계를 안 하는 회사에서는 이걸 쓸 거고, 관리회계를 하는 회사에서는 이걸 쓸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관리회계 하는 회사는 들어가지 마요. 나중에 머리 아플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혹시 통계학 해보셨나요? 근데 그게 변수를 넣어서 혼자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진짜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평균치를 주면은 욕할 것 같아. 결과가 안 좋아서. 그러면 좋은 경우의 수를 넣었을 때 좋은 값이 나오는 것만 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보고를 할 것이냐, 아니면 욕들어 먹을 거로 갈 것이냐, 이런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되게 돼요. 그런데 내가 이걸 하겠다 안 하겠다, 아니면 이 요소를 쓰겠다 저 요소를 쓰겠다 안 쓰겠다의 의사결정 권한자가 아니니까 주어진 환경을 가지고 뒤에 미래의 효익과 모든 걸 계산을 하는데, 그게 집어넣을 수 있는 변수 값이 내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변수만 몇 개 넣은 값을 그걸로 줄 거냐라는 이제 나의 고민에 심하게 빠지게 돼요. 오늘을 편하게 살고 미래에 크게 한 방 맞을 거냐, 아니면 그냥 오늘 짧게 몇 대 맞고 또 다른 걸 가지고 또 계산을 할 거냐. 그게 그래서 관리에게해서 올려줄 때 고민이 많아요. 왜냐면 쟤는 하고 싶어서 이야기했거든요. 내 윗사람은 이거 하면 안 돼? 안 돼. 그 말을 바로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자, 이제 우리 쉬었다가 또 문제 보고 진동에서 나갑시다. 쉬었다 할게요.